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일단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본방에 꽤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이 미국 하원 의장. 네. 저는 제가 이제 두 패널 분들한테 여쭤본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가 딱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패널인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 판단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는 중국 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주요 기조가 기존의 어떤 대중 의존도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비난해 왔잖아요. 이게 탈중국 하겠다고. 그런데 그거 갑자기 낸시 펠로시라는 미국의 정말 거물 중에 거물 정치인이 오는데 갑자기 중국을 고려해서 안 만난다는 건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당 패널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따로 취재를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면 애초에 낸시 펠로시 면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처음에. 이유는 휴가 기간 중에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약간 바뀌었어요 또. 그리고 있다가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거기다 다시 안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의식해서 바꾼 건가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초기 보도 보면 그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 중국 중요하죠. 우리 국익에 중요해. 중국을 의식했다고 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의식인데 낸시 하원 의장 만난다고 중국이 뭐 완전히 갈라서고 안 만난다고 중국과 뭐 굉장히 친해지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을 뭐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뭐를 추정하세요? 우선 그 낸시 펠로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동아시아를 쭉 순방하느냐. 그리고 그 순방하는 데를 보면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방문하고 앞에 또 몇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방문을 했을까? 이것부터가 이제 의도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건 저는 뭐 그 명백하게 11월 중간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그 11월 중간선거에서 반중국 정서를 최대화시켜서 어쨌든 지금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저지선을 쳐보겠다. 이게 목표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의회 의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미 항모가 어떻게 가드를 쓰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의 뜻이 얹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방문 자체의 목적이 11월 중간선거용 중국 활용 전략이다. 그래서 대만이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만 놓고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마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게 중국을 의식했다고 하더라도 외교 결례까지 저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잖아요. 외교는. 예를 들면 만나서 얘기가 잘 될 수가 있겠지만 대개 그런 일은 없고 외교라는 게 밀당하다가 뭐 결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교 결례를 할 필요는 없었다. 제가 다 풀어도 요 외교 결례 부분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어지려면 하나가 남아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만나고 싶었고 조율을 했는데 애초에 외교 결례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낸시 펠로시 측에서 거절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근데 그럴까요? 그게 아니 그런데 그 사실은 낸시 펠로시의 동아시아 방문 날짜, 그 다음에 대통령의 휴가 날짜 이런 건 다 미리미리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의 동아시아 방문,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알고도 예. 대통령실에서 요때 휴가를 잡은 잡은 미리 것이냐. 면담 자체가 네.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아니냐라는 보도도 이미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런 보도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가 첫째 중국을 의식해서 외교 결례까지 범했다. 전 이 가능성은 낮다고 예. 봅니다. 이것과 저 역시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예. 우상호 위원장이 예. 낸시 펠로시 지금 안 만나도 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가 안 만나는 것과 외교 의전을 안 하는 건 별개예요. 글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요걸 나눠서 예. 생각하면 외교 의전을 안 한 것은 예. 이건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럼 뭔가요, 그건?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예.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그래서? 생기는 많은 허점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예. 만약에 예. 그 중국을 의식해서 외교 결례를 범했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미국 입장이라면 그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 그럼요. 국가로선 중국을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 결례를 일부러 범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로서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는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건 가능하죠. 뭐냐면 중국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굳이 휴가도 지금 잡고 예? 아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요. 왜냐하면 휴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안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휴가도 그때 딱 맞춰서 외교부에서 일정을 잡고 또 그 중국을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정밀해 그건 아니라고 믿고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렇다 치더라도 공항오는 미국 하원 의장을 왜 아주 성대하게 환대해야죠. 환대하지 예. 못합니까? 네. 그러고 중국을 의식했다 쳐도 대통령이 만나는 게 훨씬 더 중국을 의식해서도 이 대통령이 안 만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잘했어. 우리랑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럴 리는 일의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 만날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안 돼요. 중국을 의식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특히 안 만났다는 것과 외교 결례를 범해서 환대하지 않았다는 건 또 별개로 또 따져야 별개고요. 되고 예.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낸시 펠로시 같은 미국 정계의 거물이 왔어요. 거물 중에 거물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왔으면 외교부에서는 정식 의전 절차에 따라서 환대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요. 이런 그것도 이해가 안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큰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걸 좀 쪼개서 생각하면 예. 이 외교 결례 부분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허점이 막 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실수다. 예, 이건 예. 그럴 수 예. 있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따져봤지만 중국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고요. 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예. 이게 외교부는요 낸시 펠로시 정도가 오면 이미 일정이 짜여졌을 그래서요? 때부터 내부에서 계획에 들어갑니다. 의전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연합니다. 예. 안 그렇다면 직무유기일 수 그래서요.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은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예. 일단 우리 둘 다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아주 친한 관계에서 예. 외국에서 누가 왔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 왔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 불쾌해요? 예, 그런 우리는 거예요. 혈맹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외교위 예. 소속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외교부가 낸시 펠로시 방안과 관련하여 예. 사전에 어떤 외교에 누가 계시죠? 제가 좀 모셔보게요. 지금. 저기 우상호 의원이 왜 그래요? 뭐 들으신 거 아닌가요? 벌써부터 약간 스탠스가 다른 게?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의 얘기는 일반적인 민주당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네. 너무나 윤석열 정부가 네. 미국에 치우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탈중국을 공공연하게 참모가 언급해서 이것이 경제협력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선의로 해석해서 쉴드를 쳐주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 예.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파헤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다음에 요 면담이 면담을 추진하고 조율하고 안 하고 요 과정은 예. 이거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예.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그러면 면담 조율을 예. 이것도 이상한 게 있어요. 예.
그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외국에서 올 때 면담 날짜를 한국에 오기 하루 전에 잡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런 거물과 대통령, 대통령급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급은 그 전에 일정이 조율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일정 만날 계획이 없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계획이 없다.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운영이 열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권 초라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이게.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느 보도 미국 측에서 예를 들어서 면담을 거절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민망하니까 휴가를 잡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유 때문에 혹은 뭐 전에 더 생각해선 이 정부의 지금 뭐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뭐 외교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기사도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굳이 뭐 이렇게 미리 전달을 했고 굳이 이건 명분은 의회의장이니까 국회만 방문하겠다. 다만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은 오긴 오되 굳이 대통령을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은 안 하고 우린 의회 방문이란 명분으로 의회만 가겠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나라만 왔으면 그게 말이 되죠. 딴 데 만났으니까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총리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를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가 때문에 못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못 만나면 국무총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뭡니까? 궁금하네요. 안철수 의원이 미국에 갔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면 한국이 칩4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방금 기사가 떴더라고요. 칩4.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중 협력 40년, 그 신자유주의 세계와의 협력 관계, 부품 공급 협력 관계 등이 깨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 갈등 하다가 마지막에 반도체 전쟁으로 지금 미중 갈등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는 본래 내 거니까 내가 가져올 거야. 이게 미국의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칩4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칩4를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칩4를 하면서 제 기억 속에 시한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7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정 시한이 있고 그 시한 안에 가입할지 안 할지 알려달라고 했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상 날짜를 지금 찾아보다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입장을 고려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맹이라고 했다가 이름을 조금씩 그 수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정부는 탈중국 혈미로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들어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현실의 벽에 우리는 부딪힌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그 기업에 있어서 미국도 중요합니다. 기초 장비나 기초 원천 기술이 있지만 또 중국도 시장뿐만 아니라 중간 부품 단계에서 먹이 사슬로 엮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끊을 수도 없고 중국하고 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품 공급받는 부분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가 얘기했듯이 탈중국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초기에는 많은 자료를 다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랬다가 막상 애초에 나토 가고 그러면서 막 탈중국 얘기하고 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기업과 면담하고 이러면서 깨달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만약에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정부 측 인사의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일 것이다. 저는 칩4하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정말 진지한 고민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이때 하나 예.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DJ 임동원 커플이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을 설득했던 방식으로 예.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DJ가 취했던 광해군으로부터 네. 시작된 소위 등거리 외교라는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에겐 생존 조건이 아닐까 생존에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예민한 어떤 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능한 외교 실력이 예.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예. 국회 차원으로 넓혀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초당적 대처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사안이 건 모두가 해야 되는 발생했고 상황 같아요. 여기 예. 플러스 예를 들면 DJ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북방 정책이 시작된 게 노태우 대통령 때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인맥, DJ 인맥, 그리고 소위 균형 외교, 예. 뭐 이걸 추구했던 민주정부 인맥까지 다 동원해서 대처해도 정말 이기기 힘든. 저는 최 의원님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하는 걸 보면은 칩4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 그거에 대해 초기. 굉장히 초기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정책을 던지는 걸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한 건 다 그거 다 헛소리야 막 헛짓거리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칩4도 왜 못해? 그 미국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의 그동안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것도 쉽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만옷에 만옷에 그 뭐 경우는 하면 되지 뭐. 예. 애를 둘 키운 제가 예. 보면 정말 그건 저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일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네, 만옷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장관하고 만나고 뭐 이거 하면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찍 뭐 애들 뭐 요새 발육 좋은데 하고 던진 거밖엔 얘기 안 된다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쉽게 그 논란에 폭발적인 논란을 가진 사안을 그렇게 던지는 걸 보면은 칩4도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초기에 보면 그거 뭐 중국 미국 기술 그냥 해 미국 쪽으로 이랬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막 그 기업들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그럴 일이 아니네를 최근에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만옷의 취업 자체가 이거 그럴 일이 아니네 느껴가지고 막 주춤주춤 하듯이 이 칩4 건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걱정이 되는 게 특히 이럴 때 대한민국은 관료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개혁적인 생각이건 보수적인 개혁적 생각이건 정부에 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관료의 벽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관료의 벽 중엔 순기능도 많았어요. 예. 당시에는 왜 저럴까 했는데 예. 돌아서 생각하면 지금 정말 한덕수 총리나 기재부가 해줘야 될 일이 그런 순기능입니다. 예.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식의 예. 그 표현이 진짜 쓰기 싫은 표현인데 예. 어쨌든 중국 경제가 되게 막 추락하고 있는 예. 듯한 느낌의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중국이 내일 추락하면 그런 말 해도 돼요. 예. 그런데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예.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진짜 관료 전문가 집단이 중심 잡는 게 매우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만 5세의 경우는 제가 두 아이를 키웠잖아요. 예. 그런데 첫애와 둘째가 발육이 달라요. 예. 첫애는 6살이 되어도 초등학교를 보내기 어려울 만큼 네. 발육이 늦었고 예. 둘째는 아주 야물게 커서 만 5세가 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둘 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막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뇌가 발달하잖아요. 예. 전두엽이 3세에서 6세 사이에 예. 발달을 하는데 예.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강요된 학습. 예. 예를 들면 40분을 앉아 있는다든지 형식교육. 예. 형식 교육이 들어가면 이게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만 6세가 돼서 예. 그 전두엽이 어느 정도 형식 교육, 강요 예.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예. 제가 그건 알 뭐 정도로.
그건 어제도 저희가 학자를 모셨는데 네.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 논문이 검증돼 있는 사안이다 거의. 뭐 네, 이건 네, 그렇습니다. 6세까지는 놀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게다가 뭐, 예. 엄마들이 예. 저도 이게 우리 아이들 5살, 6살 때 읽은 책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엄마들이 거의 학자 수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엄마들이 초기에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예. 그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애를 만 5세 학교를 보내볼까 이 생각을 안 하는 엄마들이 거의 없다. 예. 우리 애를 한번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일찍 보내서 나중에 재수하건 뭐 이러면 나이 버니까. 그럴 수도 예. 있고 내가 일하는데 예. 애가 학교를 빨리 가면 좋다는 생각을 예. 할 수도 있고 여러 예. 가지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엄마들은 너무 많이 고민해서 고민하다 못하는 거를. 그렇죠. 예. 저도 고민하다 안 못했어요. 안 되겠구나 이거. 심지어 저희 친구는 애를 만 7세에 꽉 채워서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자기 아이의 경우 손가락이나 예. 아이의 성숙 정도가 얘는 만 6세도 안 된다. 예. 또 그래서 애들, 그러니까 만 간단히 7세. 말해서 애들 기죽을까봐 이렇게 네, 막 네, 예. 네. 그리고 더 똑똑하고 막 더 등치 크고 한 애들한테 옆에서 기죽을까봐 네. 못 보내는 부모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살. 예, 그래서 이런 예민하고 아주 퍼스널하게 고민하고 막 그러다 못하고 그래도 또 고민하고 아 내가 그때 보낼 걸 그랬나? 예. 뭐 이럴 수 예.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너무 쉽게 던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이 하나면은 실수겠구나 이러는데 그 쉽게 던지는 게 어떤 일종의 지금 컨트롤 타운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칩4의 경우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문득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다. 처음에 너무 쉽게 이게 기술력 미국이 그러니까 논리는 단순하잖아요. 이게 기술력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그쪽에 줄안서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 이거 어떤 이런 단순한 판단이었던 거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 정부는 충분히 고민을 이거 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이며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기술력은 이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주춤주춤하고 이걸 또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걸 대통령 발언이 헛짓거리 비슷한 지난 5년간 거기 고민은 없는 거예요. 왜 저걸 못하고 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만 5세 그것도 그렇게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검토. 왜 못했을까?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당일 때는 후보일 때는 네. 사물의 어떤 측면 벌어진 사건의 어떤 측면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집권 세력은 A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의 A부터 Z까지를 다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예. A라는 사건의 핵심이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리을이었을 때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5세 아동이 학교 갈 수 있는 조건이 체격 크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계속 성장 발육이 좋으니까 이렇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부 사이드에서.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미중 갈등은 40년간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협력 관계가 깨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럼요. 수많은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준비할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상황인데요. 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요. 내 삶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정말 우리는 난리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 여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생활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2개월째 물가가 6%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3개월째 지속되면 이제 위협이 느껴지는 수준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정말 이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는. 근데 이 민감한 시기에 특히나 아까도 제가 계속 우려하는 이 정책들을 툭툭 던지는 정책들이 전부 어떤 좀 약간 즉흥적인 느낌이 나서 그래서 외교도 즉흥적으로 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교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사안은 즉흥적으로 해도 국내 문제는 이렇게 주워 담으면 되는데 외교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패러다임이 막 변하는 상황에서 툭툭 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서 오늘? 그러니까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철수 의원이 뭔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펠로시 아시아 순방 결정의 순간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한국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 임박했고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요지.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사건의 어떤 맥락이 좀 많네요. 약간은.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개보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잖아요. 근데 치퍼 동맹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회의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8월 말. 8월 말이요? 여기는 8월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과 대만은 이미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요? 그런데 요 시한은 8월 말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치 않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외교 결례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 외교 결례라는 단어 살펴봤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제가 걸려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대통령과 펠로시 면담을 정쟁화 삼지 않겠다.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법에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여야 없이 모든 어떤 역량을 집중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특히나 중국의 경우는 반도체로 한번 미국이 목을 조르면 이게 1, 2등 다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한번 가져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반도체 하면 중국도 막 돌지경일 거예요. 아마 이건 국가적 정말 그 큰 나라가 국가적 총역량을 동원해서 반도체는 먹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한 것 같은, 반도체는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지금 7나노를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근데 물론 하이엔드는 못 만들겠지만 지금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는 건 분명할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게 없이는 1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없으면.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중국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미국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인지 정말 정말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네, 이제 신냉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의 냉전과 신냉전은 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위 이념적 갈등, 신념 이런 것으로 비롯된 경제 전쟁일지 모르지만 신냉전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념이 중심이 아닌 지금은 사실 반도체 기술을 놓고 전쟁을 기술 벌이는 패권 전쟁이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가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다 기술 패권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벌어질 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검사 파워로 이거를 검사적 마인드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우선 인정해야 되고 이거 국민의힘에도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인재풀을 총 가동해서 대처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는 그리고 아까 이 낸시 펠론인가요? 펠로시. 낸시 펠로시. 제가 방송 끝나고 났더니 영어 잘하는 제 후배가 자꾸 왜 펠로시 하냐고 펠로시라고. 펠로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일단 F 발음 하고 본다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본방에서 펠로시 한 거는 스펠을 안 보고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이 어떤 하원 의장 얘기하고 원래는 저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금 법사 요새 그 논란하고 그다음에 또 관저공사 이것도 어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패턴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제2부속실을 폐지시켰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를 요구했어요. 그 요구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 제가 운영위를 했는데 그 운영위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청와대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사는 게 있고 청와대가 직접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거는 공개되어 있고 청와대가 직접 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적해서 가다가 두 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여자용, 남자용. 근데 제2부속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지? 몰래카메라 몰래 뭔가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대통령이 안전하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때 그걸 폭로할 때 저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 몰래카메라 어디 쓰였던 겁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있던 행정관들이 찬 건데 무엇에 쓰였는지는 마지막까지 행정관들이 찾다고요? 그 여성 거 하나, 남성 거 하나고 하나를 남성 행정관이 찾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억측은 있었지만 어쨌든 몰래카메라가 어디에 쓰였고 녹화된 게 뭔지는 끝끝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폐기해버렸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운영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정도로 기자가 찾아낼 수 있는 정도라면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면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벌어질지도 모를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저는 이 소위 모 법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위 관저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맡고 있고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언론의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재발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패턴,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그 다음에 이 어떤 다른 인사에 있어서의 패턴, 이런 게 또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걱정되는 패턴이 나타나. 그리고 오늘 보던가요? 뭐 어디 기자 출신의 무슨 홍보 비서관이죠? 홍보 비서관인가? 근데 뭐 또 김건희 여사의 과거 무슨 인연이 있다 이러는데 그 인사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통령실이랄까? 뭐 이런데 이 인맥이 김건희 여사 쪽 인맥이 자꾸 툭툭툭툭 드러나는 것도 역시 패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홍보 비서관은 팬클럽을 하는 분과 지난번에 봉화에 같이 모시고 갔던 그 사람과 같이 뭔가 단체를 했다 그런 건데 거기에 그 새 홍보 비서관 내정된 분이 올라가 있다가 얼마 있다 또 삭제됐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고 그런 게 어떤 그 인맥의 중심에 대통령의 사적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와 인연들 그 인연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공적인 조직에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무슨 뭐 모임을 같이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근데 하여튼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경고가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 같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까먹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 나왔던 하인리 법칙이라는 어제도 1대 29대 3배. 그래서 커다란 사건 하나가 터지기 전에는 29개의 그거보다 덜한 결과의 사건이 있고 또 한 300개 정도의 뭐 그렇게 큰 결과는 없지만 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안 터지는 게 국민께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좀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막 정권 초기에 일이 터지니까 이 언론의 입장에서 피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피곤하고요. 게다가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살기도 팍팍한데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